35년 동안 버스를 몰았지만 정작 내 아들이 어디서 내렸는지는 모릅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통 바닥엔 녹이 슬었고 나는 그 녹을 닦아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라고 말하는 손녀의 목소리를 나는 6년 동안 듣지 못한 척 살았습니다. 책임진다는 것과 함께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걸 나는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100번쯤 반복하고 나니 비로소 알았습니다. 늦었다는 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면, 혹은 당신의 지나온 시간이 조금이라도 겹쳐진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한 지 3년째 되던 해봄. 나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새벽 5시 15분. 시외버스 첫차 시동 걸던 시간이었다. 알람도 맞춰두지 않았는데 몸이 기억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창밖으로 바닷바람 소리가 들렸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 갈매기 우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이따금 새벽 화물차가 지나갔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라디오를 켰다. 지역 방송국에서 흘러나오는 가요가 작은 부엌을 채웠다. 낡은 식탁 위엔 전날 밥 먹다 남긴 국그릇 하나가 그대로 있었다. 설거지는 나중에 해도 됐다. 어차피 오늘 쓸 그릇도 그것뿐이었다. 커피를 마시며 창가에 섰다. 연립주택 단지 사이로 보이는 바다는 아침마다 색이 달랐다. 오늘은 회색빛이었다. 물결이 낮게 일렁이고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6시가 조금 넘었다. 이 시간이면 예전엔 벌써 2번째 정류장을 지나고 있었을 것이다. 거실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마지막 근무일. 회사에서 받은 노선표였다. 352번 시외버스 노선도라는 제목 아래 빨간 선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출발지부터 종착지까지 22개의 정류장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길을 35년 동안 매일 왕복했다. 그 길의 커브마다, 신호등마다, 승객들이 자주 내리는 정류장마다 다 외웠다. 지금도 눈 감으면 떠올랐다. 윤 기사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복도에서 박종수 씨 목소리가 들렸다. 나보다 3살 많은 같은 층 이웃이었다. 나처럼 화물차를 몰다 은퇴한 사람이었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잠이 없어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기억을 하나 봐요. 박종수 씨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택배였다. 그는 웃으며 봉투를 들어 보였다. 손주가 보낸 겁니다. 요새 대학생이 됐는데 용돈 보내준다고 이것저것 사보내요. 귀찮게. 좋으시겠습니다. 뭐 귀찮긴 한데요. 그래도 고맙죠. 윤 기사님 따님은 요새 어떻습니까? 아들입니다. 아, 맞다. 아드님, 연락 자주 하십니까? 나는 짧게 웃었다. 바쁜가 봅니다. 박종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복도가 조용해졌다. 나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 구석. 오래된 서랍장 위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다. 나는 가끔 그 서랍을 열었다. 제일 아래 칸에는 낡은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이 들어 있었다. 바닥에 녹이 슬어 있었다. 아내가 쓰던 것이었다. 그 옆에는 휴대폰이 하나 더 있었다. 오래전에 쓰던 기종이었다. 충전이 되지 않아서 켜지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음성 메시지가 하나 남아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서랍을 도로 닫았다. 아침 산책은 8시쯤 나갔다. 연립주택 단지를 빠져나와 방파제 쪽으로 걸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파도가 높아져 있었다. 방파제 끝까지 가서 서면 저 멀리 어선 몇 척이 보였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다. 두부 한 모, 계란 6알, 우유 한 팩을 샀다. 계산대 앞에서 잠깐 멈칫했다. 김밥 코너에 새로 나온 참치김밥이 있었다. 예전에 아들이 좋아하던 거였다. 나는 그걸 집어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았다.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다시 켰다. DJ가 사연을 읽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50년을 한 직장에 다니셨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고. 나는 라디오 볼륨을 줄였다. 식탁에 앉아 김밥 하나를 꺼냈다. 참치김밥이 아니라 그냥 야채김밥이었다. 한 입 베어 물고 창밖을 봤다. 바다는 여전히 회색이었다. 저녁 무렵 해가 지고 나면 연립주택 단지는 더 조용해졌다. 각 집에서 저녁 짓는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 냄새, 생선 굽는 냄새. 나는 냉장고에서 어제 끓여둔 국을 꺼내 데웠다. 밥을 한 공기 퍼서 상을 차렸다. 혼자 먹는 밥상은 작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보니 박종수 씨 집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손주가 왔나 보다. 나는 그릇을 행주로 닦아 선반에 올려놓았다. 9시가 되면 또 라디오를 켰다. 밤 프로그램이었다. 사연이 많이 소개되는 시간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나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도시락통을 꺼내 손으로 쓸어봤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끝에 닿았다. 그 옆에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도로 넣고 서랍을 닫았다. 불을 끄고 누우니 어둠 속에서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 갈매기 소리는 이미 그쳤다. 나는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5시 15분에 눈을 뜰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IMF가 터진 해 겨울. 나는 시외버스를 몰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시내버스를 탔는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선이 통폐합됐다. 남은 사람들은 시외 쪽으로 배치됐다. 나도 그 중 하나였다.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저녁 9시에 돌아오는 노선이었다. 왕복 16시간. 주말엔 대체근무로 야간 노선까지 돌았다. 이번 주말도 나가야 돼요? 아내가 물었다. 작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무장갑 낀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현관에서 구두끈을 묶으며 대답했다. 어쩔 수 없어. 대체근무 안 하면 월급이 깎여. 민수학교 운동회인데 운동회야 매년 하는 거잖아. 내년에 가면 되지.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수도꼭지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등지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월급이 줄어드는 시기였다. 애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명절 송금, 돈이 필요했다. 운동회 한번 못 가는 게 뭐 그리 큰일인가 싶었다. 아이는 자라면서 이해할 거라고 믿었다. 버스를 몰면서 나는 자주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핸들을 잡고 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논밭, 공장, 아파트 단지, 또 논밭. 같은 길을 매일 왕복했다. 승객들이 타고 내렸다. 누군가는 졸고 누군가는 통화를 했다. 나는 그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점심시간엔 종점 근처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승객들이 모두 내리면 나는 운전석에 앉은 채로 도시락을 꺼냈다. 아내가 새벽에 싸준 것이었다. 스테인리스 통을 열면 김이 이미 식어 있었다. 밥알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반찬은 식용유가 하얗게 응고돼 있었다. 나는 그걸 그대로 먹었다. 차가운 밥을 씹으며 창밖을 봤다. 휴게소 주차장에
화물차 몇 대가 서 있었다. 다들 나처럼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어느 날은 도시락통 바닥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오늘 민수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상담 신청했대요. 아내의 글씨였다. 나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상담은 평일 오후에만 했다.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다음에 가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핸들을 잡았다. 그런 일들이 계속 쌓였다. 아들의 학예회, 아내의 병원 검진, 명절 때 처가 방문. 나는 늘 다음에라고 했다. 다음 주말, 다음 달, 다음 명절.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다. 노선은 계속 돌아갔고 나는 계속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면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안방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고 아들 방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씻고 거실 소파에 누웠다. 몸이 무거웠다. 핸들을 잡던 손에서 기름 냄새가 났다. 눈을 감으면 도로의 중앙선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어느 주말이었다. 야간 노선을 마치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거실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민수 병원 간다. 열이 많이 나서 응급실 갔다 와요. 시각은 전날 밤 9시였다. 나는 그 종이를 들고 안방으로 갔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들이 그 옆에서 자고 있었다. 아들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거웠다. 언제 들어왔어요? 아내가 눈을 떴다. 방금 병원 다녀왔어요. 독감이래요. 혼자 갔어? 누구한테 연락해요. 당신 전화 안 받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12통이었다. 운전 중이라 진동도 못 느꼈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나왔다. 그날 아침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나는 그저 버스를 몰았다. 매일 같은 길을 왕복했다. 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것 같았다. 가족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나는 언제나 도로 위에 있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아들은 고등학생이 됐고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대화가 없었다. 나는 밥을 먹고 씻고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혼자 방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다. 은퇴하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다. 도시락통을 서랍에서 꺼낼 때마다, 바닥에 쓴 녹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아내는 30년 넘게 매일 새벽 그 통에 밥을 담았다. 식은 밥이 될 줄 알면서도 담았다. 나는 그걸 차 안에서 혼자 먹었다. 차가운 밥을 씹으며 나는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나는 도로 위에 있었고 가족은 집 안에 있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산 적이 없었다. 고이 여름이었다. 장마가 길게 이어지던 해였다. 그날도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와이퍼를 최대로 돌려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고속도로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고 차들은 느리게 움직였다. 오후 2시쯤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 회사 팀장이었다. 윤 기사, 미안한데 오늘 저녁 노선 좀 대신 돌아줄 수 있나? 저녁 노선이요? 박 기사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급하게 병원 가야 한대. 다른 사람은 다 배차가 꽉 찼어.
자네밖에 없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오늘은 정시 퇴근하기로 한 날이었다. 아내가 말했었다. 저녁에 민수 담임선생님이 전화 준다고. 학교 생활 이야기를 상담하자고 했다고. 오랜만에 일찍 들어와서 같이 통화하자고. 윤 기사? 알겠습니다. 제가 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휴게소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 나는 도시락통을 닫고 일어났다. 저녁엔 집에 전화해서 말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다. 오후 4시. 다시 출발했다. 비는 점점 세졌다.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서 있었다. 젖은 옷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다. 승객들이 타고 내렸다. 버스 안은 습기로 가득 찼다. 5시쯤 휴대폰이 진동했다. 운전 중이라 받을 수 없었다. 신호 대기 중에 확인하니 집 전화였다. 나는 다음 정류장에서 전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승객들이 계속 타고 출발이 늦어졌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다. 6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못했다. 7시에도 전화가 왔다. 집 전화. 모르는 번호. 또 다른 번호. 연속으로 걸려왔지만 나는 핸들을 잡고 있었다. 정류장에 서면 바로 걸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달렸다. 8시 반.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다. 승객들이 모두 내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다. 손이 떨렸다.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아내가 받았다. 여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뒤에야 말했다. 학교에서 애들한테 맞았어요. 경찰서 다녀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 어디 있어? 집이요. 방에 들어가 있어요. 다친 데는?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났었대요. 지금은 괜찮아요. 병원은 다녀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차창에 빗물이 흘러내렸다. 당신 전화 왜 안 받았어요? 아내의 목소리였다. 운전 중이었어. 대체근무 들어갔어. 민수가 공중전화로 계속 전화했어요. 몇 번이나. 아무도 안 받아서 혼자 경찰서 갔대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들을 붙잡고 앉아 있었다. 빗소리가 버스 지붕을 두들겼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이 조용했다. 불은 꺼져 있었다. 안방에서 아내가 나왔다. 민수는? 방에 있어요. 나는 아들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불을 켜자 얼굴이 보였다. 입술이 부어 있었고 코 밑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민수야. 아들이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 괜찮아요. 목소리는 평온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긴. 경찰서까지 갔다며. 아들이 일어나 앉았다. 나를 똑바로 봤다.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몇 번이나. 미안하다. 운전 중이어서. 알아요. 늘 그러시니까. 민수야. 됐어요. 혼자 다녀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아들이 다시 누웠다. 등을 보이고 이불을 덮었다. 나는 한참 서 있었다. 할 말이 없었다. 거실로 나오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았다. 학교에서 뭐래? 담임이 전화 왔었어요. 상담하기로 했던 거. 민수가 요즘 애들한테 괴롭힘 당한다고.
오늘 심하게 맞았대요.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우리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은 늘 없잖아요. 늘 누군가를 태우고 있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늘 박 기사 대신 들어간 거죠?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우리 애는요? 아내가 나를 봤다. 우리 애가 전화했을 땐 누가 대신 받아줬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다. 빗소리는 계속됐다. 아들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했다. 새벽에 아들 방문이 열렸다.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어나 앉았다. 복도에서 아들과 마주쳤다. 민수야, 아버지가 됐어요. 아들이 말을 끊었다. 아버지는 늘 남들만 태우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복도에 서서 그 닫힌 문을 봤다. 새벽 공기가 차갔다. 창밖으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서로 말을 줄였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내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가고 더 늦게 돌아왔다. 어떤 것들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날의 폭우가 씻어간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그때 몰랐다. 병원에 간 건 가슴이 답답해서였다.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 가다가 쓰러질 뻔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벽을 짚고 가까스로 거실까지 왔다.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다가 숨이 겨우 돌아왔다.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다. 부정맥이 좀 있으시네요.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아보세요. 괜찮은 건가요?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관리 안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이 귓가에 남았다. 위험할 수 있어요. 나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탁자 위에 약봉지를 내려놓고 나는 창밖을 봤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낮게 일렁이고 있었다. 갈매기 몇 마리가 방파제 위를 날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풍경을 한참 봤다. 내가 죽으면 그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알까? 박종수 씨가 며칠 뒤에 알아챌 것이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이는 걸 보고 혹은 복도에서 며칠째 마주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그제야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겠지. 문을 열면 나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을 것이다. 아들에겐 누가 연락할까?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있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서랍을 열었다. 도시락통 옆에 있는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충전기를 찾아 연결했다. 한참 뒤에 화면이 켜졌다.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표시가 떴다. 나는 음성 메시지 목록을 열었다. 수신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날짜는 6년 전이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할아버지.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할아버지. 나 서연이야.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래.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아버지 언제 와? 우리 집에 놀러 와. 나 이제 7살이야. 학교 가. 그럼 안녕. 메시지가 끝났다.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할아버지. 나 서연이야.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밝았다. 웃는 것 같았다. 나는 메시지를 계속 들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숨소리까지 들렸다. 아이가 말을 하다 숨을 쉬는 소리,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부르는 소리도 들렸다. 서연아, 밥 먹어.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다시 답답해졌다. 7살이었다. 그 아이는 이제 13살이다.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모른다. 며칠 뒤 비가 내렸다. 아침부터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오후엔 굵어졌다. 나는 우산을 쓰고 산책을 나갔다. 연립주택 단지를 벗어나 방파제 쪽으로 걸었다. 빗물이 아스팔트를 적셨다. 웅덩이마다 물이 고였다. 정류장 앞을 지나는데 노란 우산을 쓴 아이가 서 있었다.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우산을 머리 위로 쓰고 한 발로 서서 웅덩이를 피하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아이가 우산을 살짝 기울였다. 비가 우산 끝에서 줄줄 떨어졌다. 아이는 그걸 보며 혼자 웃었다.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노란 우산, 빗속의 정류장. 갑자기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그날의 폭우, 피 묻은 교복을 입고 서 있었을 아들,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동전을 넣고 또 넣었을 모습, 신호음만 울리고 아무도 받지 않았을 전화. 아이가 버스를 탔다. 노란 우산을 접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버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떠나는 걸 봤다. 빗속에 혼자 남았다. 집으로 돌아와 우산을 털었다. 옷이 젖어 있었다. 갈아입고 거실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의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 7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은 번호.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렸다. 통화 버튼 바로 옆까지 갔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다. 손을 내렸다.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잘 지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 잘 지내라고 할까? 아니면 전화를 끊어버릴까? 나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다. 그날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늘 남들만 태우잖아요.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금이 가 있었다. 언제 생긴 금인지 몰랐다.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4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안 되겠다. 준비가 안 됐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컵 마셨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흘렀다. 컵을 싱크대에 놓고 창밖을 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저녁이 됐다. 라디오를 켰다. 사연이 흘러나왔다. 이분은 아드님과 10년째 연락을 못 하신대요.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용기가 안 난다고 하시네요. DJ가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셔야죠.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라디오 볼륨을 줄였다. 하지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 할 수도 있어요. 밤이 깊어졌다. 나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낡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재생했다. 할아버지, 나 서연이야. 아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 나는 눈을 감았다.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들었다. 그리고 다시 재생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숨소리가 들렸다. 저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그 소리들을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일은 전화를 걸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알고 있었다. 내일도 아마 오늘처럼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렸다가 내릴 거라는 걸.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고 수세미를 꺼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장으로 갔다. 제일 아래 칸을 열었다. 도시락통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걸 꺼내 부엌으로 가져왔다. 수도를 틀고 물을 받았다. 도시락통을 물에 담갔다.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바닥을 문질렀다. 녹이 쓴 부분이 거칠었다. 힘을 주어 문질렀다. 하지만 녹은 지워지지 않았다. 더 세게 문질렀다. 손목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도 녹은 그대로였다. 나는 수세미를 내려놓았다. 물을 끄고 도시락통을 들어 창가로 갔다. 햇빛에 비춰봤다. 바닥에 갈색 얼룩이 선명했다. 30년 넘게 밥을 담았던 통. 매일 새벽 아내가 밥을 퍼 담고 반찬을 넣고 뚜껑을 닫았던 통. 녹은 지워지지 않았다. 어떤 흔적은 지울 수 없다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다. 도시락통을 싱크대에 놓고 수건으로 닦았다. 물기를 닦아내고 햇빛에 말렸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지 않았다. 부엌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보이는 곳에. 거실로 가서 벽에 걸린 액자를 내렸다. 마지막 근무 노선표. 먼지를 닦아내고 유리를 열었다. 노선표를 꺼냈다. 종이가 오래돼서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나는 그걸 천천히 접었다. 한 번, 두 번, 작게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벽에는 못 자국만 남았다. 오후에 밖으로 나갔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 버스를 타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바닷가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오래 걷지 않았더니 다리가 빨리 아팠다. 숨도 가빴다. 그래도 계속 걸었다. 방파제에 도착했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왔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나는 방파제 끝까지 갔다. 수평선이 보였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 경계가 흐릿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소리 내어 말했다. 바람이 그 말을 날려보냈다. 파도 소리에 묻혔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다시 말했다. 이번엔 조금 더 크게.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숨이 편해지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나는 방파제에 앉았다. 콘크리트가 차가웠다. 파도를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다. 나는 일어나 돌아왔다. 왔던 길을 다시 걸었다. 이번엔 조금 천천히.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다.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통화 버튼 앞에서 멈췄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말할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아들은 뭐라고 할까? 나는 천천히 생각했다. 아마 아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차갑게 전화를 끊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중요한 건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전화를 거느냐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심장이 뛰었다. 네 번째 신호음.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였다.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누구세요? 아들이 다시 물었다. 나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나는 그 침묵을 견뎠다.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냥 담담했다. 할 말이 있어서 말씀하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는 말 하려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다예요? 아니,
그게 다는 아니고. 나는 말을 이었다. 서연이 목소리를 들었어. 예전에 남긴 메시지. 그걸 들으니까 너한테 전화하고 싶었어. 그랬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풀렸다. 아주 조금. 서연이 이제 13살이에요. 알아. 계산해봤어. 사진이라도 보고 싶어서. 침묵. 그리고 아들이 말했다. 생각해볼게요. 그래. 생각해봐. 끊을게요. 그래.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내렸다. 연립주택 단지에 하나둘 불이 켜졌다. 박종수 씨 집 창문에도 불이 켜졌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라면을 꺼내 냄비에 넣었다. 끓는 물소리가 들렸다. 라면이 익었다.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고 앉았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선반 위에 도시락통이 보였다. 햇빛에 말린 그 통이 희미한 조명 아래 놓여 있었다. 나는 라면을 먹었다. 천천히, 급하지 않게.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그냥 그 소리들을 들으며 밥을 먹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다.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 괜찮았다. 오늘 전화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금이 간 천장. 나는 그 금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내일 아침에도 5시 15분에 일어날 것이다. 커피를 끓이고 창밖을 볼 것이다. 산책을 나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루를 살 것이다. 달라진 건 없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어제까지 나는 종점에 서 있었다. 오늘부터는 출발선에 서 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아들이 용서할지도 모른다. 손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걷기 시작했다는 것. 더 이상 도로 위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 나는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들 사이로 아주 멀리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이거나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혹은 둘 다이거나. 당신이 지금 미루고 있는 전화가 있나요? 그 번호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